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지식을 확실하게 이어드리는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은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전처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어요. 천장 누수로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미혼모가 되었어요. 빚의 늪.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11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법령은 바로 오늘 날짜로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법령인데요. 바로 양자기술산업법입니다. 양자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로 컴퓨팅이나 아니면 통신 등의 다양한 정보기술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이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양자기술을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좀 마련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11월 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정부가 양자기술 관련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자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설계 혁신, 도청 차단, 양자 암호 통신, 미세암 검출, 양자 MRI, 양자 현미경, 잠수함 스트레스 탐지, 무 GPS 양자 항법 등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방 기술 관련해서도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들이 현재 기술 확보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자기술 산업법에는 종합지능을 통해서 이제 그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포함한 종합지능, 중장기 정책으로 양자전략위원회 신설,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연구산업허브로 양자센터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연구산업허브 구축, 전주기적 인력 양성으로 신규 인력 양성과 기존 인력 전환 등 전주기적 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실증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공동연구, 공동협력 등 양자기술 국제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산업법 마련을 통해 장기 지속적으로 양자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산업화 등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금 더 큰 양성자, 중성자 이런 전자를 이용하는 기술들이 좀 발달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는 더 낮은 단위의 마이크로, 나노 단위로 들어가서 훨씬 더 세분화된 기술들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아마도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소개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신규 인력도 양성을 하는 법이긴 하지만 기존 인력들을 조금 양자 쪽으로도 좀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마련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양자기술산업법 제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안전망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만 전체의 86.6%, 중도 포기율 또한 12.6%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 내용 좀 들려봐 주시죠. 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역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네.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과 근로 능력을 갖춘 노인이고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정을 했는데 이 기관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좀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니어 클럽 등 지역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지원 기준과 절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자는 근로 능력과 취업 의지 등을 바탕으로 선정이 되며 신청자는 희망 근무 지역, 직종, 근무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면서 뭐 사전에 어떤 일본을 좀 그렇죠. 약간 타겟팅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초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노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제활동 인구가 좀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줄어들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결국은 노인 인력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써야만 하는 구조일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좀 개선책들이 좀 마련된 거는 같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65세 이상으로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법률안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아무래도 저출산이 워낙 심각한 네네네. 상황이고 좀 한국이 소멸할 거다 뭐 이런 네네. 우려나 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일자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촉진을 하려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는 아무래도 지자체라든지 예, 예. 좀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예, 사업들이 좀 벌어지는 맞습니다. 경향이 예. 있어서 그 관리가 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국가 단위에서 마찬가지로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이 네.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년도 예전에는 좀 줄였었는데 정년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렇죠. 경향도 요즘 좀 그렇습니다. 보이고요. 네. 네. 그런 어떤 정년을 늘리는 부분과 노인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안전사고를 좀 줄이고 이제 중도 포기율 같은 경우에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정안 마련으로 인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령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업 간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그간 위탁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많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억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봐 주시죠. 네, 상생협력법 그러니까 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제 표준 약정서를 앞으로 재개정하거나 지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단체가 표준 약정서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표준 약정서 재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 당사자의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를 하고 표준 약정서 재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역시 위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약정서 개정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가 보급되면 공정거래 문화 안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는 수위탁 분쟁 조정 협의회의 기능도 한층 강화돼 중소수탁기업이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당사자 간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도 부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집행력이 부여된 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그렇죠, 있는 의미가 것 같습니다. 있죠. 정부 기관인 어쨌든 중기부 장관이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것 같고, 위수탁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실은 중소기업을 좀 억압하는 형태의 어떤 불공정한 거래 행위나 약관, 계약서 이런 부분도 좀 방지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아무래도 그냥 일방적인 갑의 위치에 뭐 예, 예.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 예. 사실은 좀 이제 관련 분야나 특히 법, 제도 관련해서 지적으로 좀 우위에 있거나 예, 예. 경험적으로도 좀 우위에 있다 보니까 네네. 계약서 자체가 아무래도 좀 네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측면이 있는데, 음. 표준 계약서나 약관이 좀 보급이 되면 예,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해가 좀 방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을 해서 네. 뭔가 피해를 예방에 조금 더 좀 피해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특히나 좀 소개할 만한 것이 수위탁 분쟁조정 협의회도 뭔가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법적 근거도 좀 강화가 된 예, 예. 데다가 좀 이렇게 어떤 자료 제출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아무래도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들 조정 기능이 좀 강화가 될 예.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사상 집행력이 예, 예. 부여가 됐다는 게 상당히 예, 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이게 재판정을 꼭 안 가도 된다는 그런, 그렇죠. 물론 이제 집행력만 부여가 되는 거 가지고는 뭐 청구이의 소송이라든지 예, 예. 뭐 기판력이 이제 안 돼 있다 네네네. 보니까 뭐 다시 다퉈질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사실은 집행력 부여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그렇죠.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재소전화해나 혹은 뭐 공정증서의 효력을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행력이 있으면 소송을 하는 그 기간, 뭐 2년, 3년, 짧으면 6개월 이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맞습니다.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수탁 기업, 특히나 이제 약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좀 보이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가보면 소송을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음. 피해가 명백하게 발생했는데도 아, 그 법률 비용 그쵸. 때문에 이제 네. 이제 소송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네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송 비용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기업이 계속적으로 그렇죠. 뭔가 주지 않지 않을까, 일을 계속 주지 않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면 좀 부담 없이 좀 뭔가 이런 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런 표준 계약서가 있다 보면 예.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 안 하더라도 네네. 법적으로 좀 분쟁이 발생을 했을 네네. 때 이제 판사나 이제 판단하는 사람한테 네네. 있어서 이렇게 내용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래도 네. 좀 그 왜 이렇게 작성이 됐을까 하는 네네. 의혹도 좀 줄 수가 있고, 네네.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마련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혼한 상태인데, 네, 제가 지금 다음 달이면 이제 이혼한 지 한 2년이 만년 되는 때가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별거를 한 4년 정도 넘게 하다가 이혼을 했고, 네, 별거 중에 이제 전처가 좀 끈질기게 좀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네. 저한테 네, 요청을 해가지고, 땅
땅 사는데 10억 대출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네. 상가 구매하는데도 한 10억 정도를 받아서 줬어요. 네. 그래서 이 원리금 나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빨리 다 땅이랑 상가를 처분해가지고 제 대출을 다 없애주겠다 약속을 이렇게 음. 요구를 하면서 제가 대출을 써줬는데 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원리금도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뭐 다른 또 이제 민영사 사건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예, 예. 땅은 이제 압류가 돼서 병리 처리가 돼서 낙찰로 끝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상가 대출 10억이 남아 있고 네. 또 다른 이제 전처한테 또 써준 대출들 이런 것들 남아서 한 12억 정도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제가 협의 이혼을 했는데 재산 분할은 하지는 않았어요, 협의를. 네. 그래서 다음 달이면 만 2년이 되는데 만 2년 안에는 이혼 이후에도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 네. 이거를 좀 빚을 사실은 이제 건처가 요구를 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예, 예. 그거를 좀 이 빚을 좀 어떻게 음.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혼을 하시긴 하셨는데 전처 때문에 12억 대출 정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 소송을 좀 하고 싶다.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혹은 상대방에게겠죠. 상대방한테 나의 대출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유기훈 변호사님 듣고 계셨거든요. 유기훈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직업이 뭐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아, 공무원이세요? 지금 공무원이시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일은 하실 수 있는 상태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득은 뭐 대략적으로라도 그냥 뭐 어떻게 되실까요? 소득은 연봉은 원래는 거의 한 9천만 원대인데 예, 예, 지금 월급까지도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통장까지도 압류가 돼서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건 한 11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두 아이도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근데 전처가 양육비도 사실 주고 있지 않아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재산분할 소송은 이제 2년의 제적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재산분할을 하시려면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거는 뭐 추후에 이제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재산이 뭐 추가로 발견됐을 때 또 할 수도 있는데 이 전부 다 2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면 빨리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전처분한테 재산이 좀 있는 상태인가요? 일단 전처가 그때 이혼하기 전에 저한테 알리진 않았는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압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예. 그리고 몇 달 전에 이제 저에게 수원 쪽에 본인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는 했는데 그게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형제자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타인 명의로 만약에 좀 돌려놨으면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좀 입증에 난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채권자 취소니 뭐 이게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좀 있긴 한데 이제 모두 좀 일단 명의가 다른 사람과 있으면 좀 쉽지는 않다. 특히 네. 이제 전처 명의로 처음부터 돼 있던 게 이렇게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다량의 이제 금융자산이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명이 됐다 이러면은 조금 그나마 좀 나은데 아예 처음부터 별개의 거래를 차명으로 별개의 거래를 해서 그 차명으로 처음부터 부동산이 취득이 됐으면 이게 입증이 특히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제 결국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을 봐야만 우리가 이걸 입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걸 함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재산분할 소송에서라면 그 입증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판사님이 어느 정도는 공개할 수 있도록 좀 해줄 거는 같은데 일반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상대방 재산 함부로 조회하는 게 안 되는 상황이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입증이 좀 상당히 쉽진 않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명의로 된 뭐 지금 채무든 전 아내분 명의로 된 채무든 간에 이게 채무가 형성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함부로 이제 한쪽한테 다 채무를 넘기면 이거 자체가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인정이 나중에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면 사회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지금 자산이 전처한테 좀 있다면 지금 채무부 어쨌든 재산분할 소송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좀 빨리 준비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녀분 양육비는 뭐 거의 못 받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이제 2번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양육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그 이행명령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일반 소송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간이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양육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한테 특별한 이제 규칙이 없으면 보통 이제 승소를 하게 되니까 이거 이행명령 신청을 좀 미리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지금 총 채무가 지금 12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이게 그 요즘 담보가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담보 채무는 10억입니다. 그 담보를 포함해서 이제 12억이라는 거죠? 네. 혹시 이걸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억을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를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주변의 조언이라든지 주변의 뭐 그 이런 도움이라든지 이런 거 좀 고려를 해보셔서 객관적으로 갚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 도산 절차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도산 절차요? 도산 그러니까 이제 회생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도저히 못 갚을 것 같다 이 상태로라면 네. 그런 상황이면 뭐 개인회생이나 이런 거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령 전부인한테 지금 자산이 좀 많이 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 대부분 채무들이 전부인 때문에 지금 발생한 채무잖아요. 네. 전부인한테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전부인한테 만약에 자기로 명의로 된 자산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승소를 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전부인이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채무를 전가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뭐 형사상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무혐의가 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이 현재 채무를 선생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전처한테 이걸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선생님이 이거를 앞으로도 이거 다 갚을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면 도산 절차를 좀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직업을 여쭤본 게 공무원이시면은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옛날은 아예 불가능했는데 그 파산 절차 들어가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예전에 발생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고 요즘 이게 근데 이제 파산을 들어갔을 때 면책이 안 되면 이제 당연퇴직을 하게 되는 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좀 아무튼 좀 부담이 있죠. 예. 근데 이제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쪽으로 공무원분들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안정적이고 좀 이제 신뢰감 있게 계속 소득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꾸준히 갚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예. 근데 공무원이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어떤 도산 절차 자체가 채무가 내 책임이 아닌 상태로 내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좀 더 잘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전처분을 고소하신 내역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처가 뭐 이렇게 사고를 친 부분들에서 선생님도 같이 고소를 당했는데 선생님은 무혐의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도 이제 회생 절차에서 좀 이제 참고 자료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채무액을 좀 줄이는 방향을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 대출이나 이제 공무원들이 대출받는 일부 이제 그 내용들은 조금 이제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서 그래서 이제 채무를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싶으면 이제 도산 절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분할 요거는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겠다. 근데 이제 나머지 그냥 민사상 그 전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거나 뭐 구상금 청구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재산 분할 요거는 좀 이제 칼같이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제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대출이 20억이 나온 거잖아요. 어찌 됐든. 네. 혹시 대출 처음에 나올 때는 어떤 뭐 담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본인이 갖고 계셨던 게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땅을 사야 된다고 예, 예. 대출 써달라고 해서 10억을 써준 거고, 예. 땅을 사면서 담보 대출을 써준 거고, 네. 이제 두 번째 상가 10억도 상가를 사면서 담보 대출을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연대 보증을 하셨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본인이 어떻게 10억이 공무원인데 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신용대출로 이거- 받으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네. 전처한테 맡겨놓은 거라서, 본인이 어떻게 네. 대출이 나온지는 잘 모르시는 거군요. 네, 진행도 저는 이제 가가지고 쓰기만 했거든요. 다 전처가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우선 끊고요. 제가 네. 유기훈 변호사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저 테니까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네네네. 궁금한 게 질문 있는데요. 주세요. 예, 개인회생 저도 좀 알아봤는데, 예. 예. 상가가 일단 있어가지고 담보대출이어서, 네. 상가가 별채권으로 돼 있어서 이제 제가 상담 다른 곳에서 받을 때는 상가가 처분이 된 뒤에 개인회생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가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그 대출 규모도 여쭤본 게 담보 채무를 포함해서 15억이 넘어가면 아예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예. 그럼 이제 파산밖에 희망이 없는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 정리를 하시는 게 회생 절차에서 좀 유리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일반화시켜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라든지 계약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서 그거 현재 대출 규모와 현재 담보 규모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상담자님 아마도 지금 상가가 저당권 잡혀 있어가지고 별채권으로 분류된다라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채권으로 분류되면은 별채권은 어차피 개인회생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갚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요 질문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상가가 압류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팔리지는 않는 상태여가지고. 네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대출은 개인회생에 가장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별채권으로 배제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따로 어찌됐든 별채권 갚으실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갚을 상황이 안 돼서. 상가 그냥 경매 들어가는 거 정도일 텐데요, 그렇죠? 네, 네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기훈 변호사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 나눌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저는 사실은 예. 본인 잘못으로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닌 것 예, 같아서 예, 예. 그런 경우인데 앞으로 지금 자녀분도 키우면서 또 이렇게 예. 양육비도 지금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처한테 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결국 문제를 전처가 이렇게 돈이 없을 것 없을 것 같고, 예. 같거든요. 양육비 100만 원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행도 되고 뭐든 다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계속 이걸 붙잡고 있다가 네. 금액이 더 커지면 이자 때문에요. 예, 근데 원리금 포함해서 음, 담보가 있는 경우 15억이니까 예. 그걸 초과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파산으로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좀 있으니까 파산으로 가면 또 직업을 또 잃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예, 좀 있으니까 가능성도 아무래도 좀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심지어. 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좀 질문 드린 게 어떻게 이 빚이 20억이 나에게 올 수 있었을까?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한 점이거든요. 저도 근데 사실 아까 상담드린 게 좀 예. 제한이 있었던 게 예.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가 사실은 그렇죠. 선뜻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사행위 취소송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빚을 와이프 명의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일부 형태도 좀 가능할 있을 수도 수 있는데 있으니까. 근데 민사상으로는 예.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어쨌든 뭐 계약 자체는 예. 직접 하시거나 네. 아니면 어쨌든 뭐 위임을 하셨거나 이런 예.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민사상 책임은 조금 지게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관계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 저희가 상담을 드리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담자님께서 좀 기억하고 이 부분은 진짜로 좀 앞으로 향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답변 주시죠.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채무가 좀 많아서 많습니다. 개인이 지기에는 예. 예, 좀 공무원 신분이라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채무가 도저히 못 갚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빨리 그냥 도산 절차로 들어가시는 게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을 수가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요. 예,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네네. 예, 그래서 좀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한테 사전에 조금 이제 주신 내용들 중에는 불법 추심 당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형사고소도 계속 지금 당하고 있는데 물론 무혐의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 걸로 보면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 빨리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담자분께서 우리 유기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좀 종합적으로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우선 좋겠습니다.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나중에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전화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저는 상가 건물 1층에서 이불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가 2층 그릇가게에 수도 배관 누수로 인해서 저희 가게에 진열된 고급 이불과 가구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2층 가게 임차인에게 찾아가 이불에 대한 손해배상과 1층 천장에 수도 배관 수리를 요청했는데요. 근데 임차인은 가게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2층 가게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거운 그릇과 솥을 잔뜩 쌓아놓아 수도 배관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열된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과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과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일로 장사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로 인한 영업손실도 손해배상에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누수 사건이네요, 변호사님. 현재 수도 배관이 좀 파손돼서 누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위층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배상을 좀 요구를 해야 될까요? 네,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인가요? 네, 특수한 네.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한테 해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그 파손된 부위 자체가 네네. 공여 부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네네. 근데 그걸 떠나서 네. 우리랑 계약한 네. 사람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네. 임대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가장 빠르고 네.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무거운 그릇이든 소지든 이런 걸 뭐 실무상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거는 결국 임대인과 2층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 네. 우리는 우리의 계약 상대방이고 네. 우리한테 안정적인 그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한테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대인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2층의 임대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상가 건물이 여기가 만약에 그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들이 동일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냥 임대인한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이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네네. 그 1층과 2층의 임대인이 따로여도 네네네. 일단은 2층 임대인한테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거기가 소유자니까요. 네. 네. 현재 영업에도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손실액도 좀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 영업 손실액이요. 누수 피해로 인한 좀 재산상 손해,
청구 범위가 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좀 설명 좀 주시죠. 그 재산상 명료하게 피해를 입은 부분들은 다 일단 청구를 할 수 직접 있다고 피해 발생한 부분은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되는데 예. 뭐 직접적인 손실 보니까 이불이나 가구는 뭐 당연히 배상 청구가 되겠고 영업 손실분은 이제 입증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은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특별 손해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고급 이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여기 이불 가게를 하다 보면 그런 건 인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예 생뚱맞은 거, 가령 고물상이나 뭐 닭갈비집을 하는데 네. 거기 다이아몬드가 많이 쌓여 있었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입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손해들은 대부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뭔가 이런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특별 손해나 이런 부분들로 인정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상가가 아닌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피해 세대가 요청을 하면 수리 기간 동안 호텔 숙박비도 좀 받을 수 있다고 많이들 하거든요. 요거 실제로 그런가요? 원칙적으로 딱 네. 호텔 숙박비 이렇게 하진 않는데 뭐 가능은 합니다. 이제 네. 근데 단순히 누수가 발생했다 이것만 네.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그 누수로 여기 이제 사람이 지금 현 시점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이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고 특히 잘 인정이 쉽게 되는 분 때는 아무래도 누수가 발생한 그 기간 전체가 아니고 네네. 수리 기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네. 사람들이 더 나와서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기간에는 아무래도 많이 인정이 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주거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지금 입증을 해야 된다. 네네. 다만 이제 뭐 호텔비 막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고 네. 주택과 동급의 주택 내지 호텔로 좀 합리성 있는 범위 내로 좀 정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준은 합리성이 있는 범위라는 좀 추상적인 용어로 써 있긴 하지만 이 동급의 주택, 동급의 주택이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아무래도 아파트는 시가들이 좀 그래도 네. 그나마 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월세분 동일한 면적으로 그 해당 아파트에 뭐 그렇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월세분을 일률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할 계산을 해서 네. 하루에 얼마 정도의 일세가 들은지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뭐 모텔이나 호텔 숙박기관에 가서 숙박할 수 있다. 지원이 나올 수 있다. 약간 뭐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대차하는 거랑 좀 그렇습니다. 비슷한 개념이네요.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소송을 갔을 때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감정을 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누수 사건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그 피해 청구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감정을 사실 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감정을 받는 게 일단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객관적인 피해액이니까 피해액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피해자한테 있고 다만 감정을 일일이 받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소액 사건 같은 경우. 근데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사님들이 그 감정을 안 해도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가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가져온 매입 대금도 있을 거고 시장가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 있다면 그런 것들로 좀 입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고급 이불이라든지 뭐 시가 환산이 어렵다든지 뭐 특수 케이스라든지 금액이 좀 많이 크다 보면 이제 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재판을 하면서 실무상으로는 좀 뭐 판사님 눈치를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감정할 때 감정을 잘 받으려면 그 감정인이 감정하는 그 금액이 좀 천차만별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장들 그런 것들 감정인한테 적극적 의견서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좀 제기하고 감정까지 하려면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변호사님. 정상적인 좀 가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임대인이 보수를 바로 안 해주면 뭐 저 합의를 하든 뭐 동의를 하든 허가를 받든 해서 먼저 보수를 임차인이 해버리고 그 가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형태로.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제 보수라는 특정 행위를 해달라고 이행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그 소송 특정이 좀 잘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생각외로 각하가 기각이 아니고 각하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근데 이걸 해도 좀 소송이 좀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빨리 영업을 또 해야 되고 또 우리한테도 손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의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빨리 우리가 그냥
보수를 해서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2층 임대인의 좀 늑장 대응으로 상담자께서 더 큰 피해를 좀 입게 된다면 네. 정신적 피해까지 좀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법원이 아, 네. 예, 재산상 손해가 오, 발생한 경우에는 판례가 있어요. 예, 네. 그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아, 말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거는 뭐 사실은 선뜻 납득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네네. 실무상으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회복시켜주면 그와 동시에 정신적 손해도 회복된다고 아. 그냥 대부분 판례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포함된다라고 약간 좀 예, 보는 그렇죠. 경향인 거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까? 예, 일부 사례들이 예. 간혹 있는데 네네. 뭐 대전지법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네. 하급심 판례네요. 예, 가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전면 발코니 설치된 보일러 온수 분배기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으로 좀 흘러내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 이게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욕을 하고 무시하다가 거의 1년이 지난 뒤에 이게 수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를 1,000만 원 정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금방금방 해줬느냐, 그 과정에서 네. 뭐 특수한 분쟁이 발생해서 정치적 손해들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방송에도 좀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고의적으로 뭔가 방치해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면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 형사처벌 받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하고 연결돼서 지금 위자료까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고의적으로 재물손괴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위자료까지 지불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조항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이 좀 빠져 있다면 어떤 문구를 좀 추가해야 추후 이런 분쟁을 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임대차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 큰 부분들, 구조적 예. 기본적 시설에 관련 부분들 문구 없어도 임대인 책임으로 좀 봐야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근데 사소한 부분들은 임차인 책임이 될 수가 있는데 계약 문구상으로 임차인한테 책임을 좀 전가하는 조항들은 우리가 피하도록 노력을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책임 소재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명료하게 그걸 좀 정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해두면 분쟁이 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우리가 고가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한 물건들을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뭐 보험에 가입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을 뭐 할 수도 있겠죠. 계약서에 명시를 네네. 하고. 누수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유기훈 변호사님하고 정말 자세하게 많이 어떤 내용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현재 남자친구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중견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연애를 했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임신을 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당황해했고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한참 망설인 끝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다음 날부터 잠수를 탔는데요. 남자친구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연락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남자친구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책임질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결국 차였고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동거 중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에 막막하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자친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양육비도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상담 오셨습니다. 남자친구 무책임한 태도로 좀 미혼모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변호사님. 혼인관계 맺지 않아도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겠죠? 예, 양육비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상대방이 아빠로 일단 인정이 돼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혼인 중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으로 이렇게 바로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 엄마는 출산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됐을 그렇죠, 텐데. 예. 그러니까 먼저 아빠가 인지를 해서 인지 이제 청구해야 되는 인지를 거죠. 해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가 좀 잘 돼서 예. 아빠가 스스로 인지를 하면 사실은 주민센터만 가면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절차가 간단한데 네네. 다만 이제 둘 다 한국 사람인 경우, 네. 그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또 이제 별도의 복잡한 네네네.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이걸 만약에 임의인지라고 하는데 임의인지를 안 해주면 예. 강제인지라 그래서 네.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경우에 따라 유전자 검사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남편이 지금 남자가 인지를 안 해주면
우리가 강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소송으로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예. 된다. 그게 예. 되면 이제 양육비는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까요? 뭐 이미 대화로 주고받은 문자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 그 만약에 근데 저쪽이 그냥 해주면 주민센터를 가주면 되는데 네, 네. 안 가주면 뭐 그쪽에서 주민센터를 안 가주면 예.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출산하고 임신 때문에 손해배상 가능하냐고 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우리 네. 정서적인 부분이랑 좀 네, 네, 다른 네, 부분이 네.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애매한 게 네네. 사실 남자가 강간한 게 아닌 이상 예. 이렇게 임신과 출산이 특정 한쪽의 행위만으로 네.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만은 손해배상을 따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다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뭐 고의적으로 굉장히 속여서 임신을 뭐 시킨 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임기부 기능을 좀 훼손을 시켰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요즘은 뭐 스텔싱이라고도 하던데 네네네. 성관계 도중에 몰래 피임기구를 네. 제거하는 경우 이런 네네.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 실제로 하급시에서 좀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해서 임신을 아마도 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뭐 스텔싱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서로 원해서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좀 어렵고 그것만 그 자체만 네,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예. 어렵고 예. 이제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 때 누구 책임인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든 성관계 자체가 뭐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예.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미혼모가 된 부분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뭐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여성하고 동거 중이면서 상담자를 만나가지고 임신까지 하게 만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까? 사실은 뭐 비슷한 혼인 관련돼서 뭐 혼인비나 관훈죄 이런 것들 다 아, 없어져서 예, 예. 이제 형사상으로는 처벌이 좀 어렵다고 네. 보이고요. 또 민사상으로도 단순히 이제 연애 관계에서는 남자친구가 바람 폈다. 뭐 속인 게 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네. 유죄 청구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사실혼이나 약혼 단계까지 갔을 때 네네. 그때는 이제 책임을 상당히 물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소송을 안 그래도 제가 비슷한 소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네. 예. 보통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혼이었다 혹은 약혼이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네네. 또 그 단계를 인정받아야만 나머지 뭐 바람을 폈든 뭘 하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자료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그냥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살짝 했는데 약혼이 그때 당시에 성립했다고 좀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그 약혼이 예. 이런 소송에 굉장히 쟁점이 되는데 예. 대법원은 특별한 형식은 필요 없다. 약혼을 하는데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아무래도 약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약간 신중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객관적인 좀 징표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는데 네. 대개 뭐 상견례를 좀 했다든가 네. 뭐 결혼식장 예약을 했다든가 청첩장을 돌렸다든가 네. 약혼 예물 교환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있으면 약혼이 되고 네. 그것도 이제 더 나아가서 결혼식까지 올렸으면 사실혼으로 네. 까지 인정이 되는데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임신만 했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하급심에서 보면 대부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만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좀 꽤 시작을 했으면 이게 약혼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단계는 근데 사실 보면 그 단계에서 남자를 추궁을 하니까 응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된 것 같아 네. 보이기도 해서 네네. 이런 경우는 좀 진지하게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이 네.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면은 임신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결혼을 거부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낳고 양육비를 청구하든가 미혼모가 되거나 네. 그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프랑스는 동거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래서 그 이제 비동의 간음죄 얘기들 나오는 거 이제 약간 네네네. 근거 중 하나가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하시고 양육비 청구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생생범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기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생생보험쇼 많은 분들의 전화,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호로 연락 주시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